안녕하세요. 저는 50대이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은 일찍이 사고를 잃고서 혼자 병원 코디네이터로 일하며 생활비를 벌어다 아이들을 키웠고요. 지금까지 악착같이 살았던 기억을 되새기며 앞으로도 정신 똑띠 차리고서 마음 잘 먹고 살 수 있을 법도 한데 멘탈이 한번 흔들려서는 여태 그 후유증을 간직한 채 살고 있습니다. 험한 세상이었고 힘든 세상이었음에도 잘 버텨왔기에 내가 꽤나 강심장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 결국 저도 여자였고 사람이었던 것이죠. 저희 남편과는 동갑내기 동네 친구였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가정 환경에서 버티며 서로에게 늘 빛 같은 친구가 되어주곤 했죠.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가 유별나도록 여자를 밝히고 또 좋아하셨던 바람에 그 충격으로 엄마가 제 막내 동생을 뱃속에서 잃어보기도 하셨고 자식들에게까지 말을 안 하려고 입을 꾹 다무는 실을증 가까운 곳에 걸려보기도 하셨고요. 그럼에도 아버지께 화 한 번을 제대로 내보지를 못한 채 그렇게 혼자 쏘가리만 하다가 결국은 아버지께서 큰딸이었던 저와 나이 차이도 겨우 4살밖에 나지 않던 새파란 어린 여자와 바람을 피우더니 몇 번이나 저희 남매가 있는 집에 데려온 것도 모자라 더러운 짓거리까지 대범하게 하다가 외출하고 돌아온 엄마께 딱 걸려버리고는 충격으로 두 분 사이는 완전히 쫑이 나셨고 엄마는 도저히 저희를 맡길 수 없다면서 혼자 저희 남매들을 다 데리고서 그 집을 나오셨어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며 사신 분이셨는데 저 성인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대로 된 제 월급 한 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지병으로 돌아가셨고요. 아버지도 뭐 딱히 저희를 찾지 않은 채 그때부터 쭉 혼자 자유를 사셨고 지금 저희 남매들은 아버지 행방도 생사도 모르며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찾으려 하지 않고 신경도 안 쓰고 죽은 사람 마냥 무시하고 살고 있어요. 남편의 부모님께서도 저희 집안과 거의 비슷비슷 하셨네요. 바람만 안 피울 뿐 시어머니께 관심 한 번 있질 않았던 시아버지는 손찌검을 버릇처럼 해드신 바람에 저희 동네에서 사람들은 이 동네 가장 불쌍한 여자가 저희 엄마랑 시어머니라면서 두 사람을 꼭 묶어서 뒷말을 나누곤 했죠. 하나는 말도 못해 하나는 얻어맞아 그러다 하나같이 똑같이 일찍 돌아가셨고 그 와중에 제가 장르라 의지할 곳이 정말 없었는데 딱 한 사람, 남편만큼은 늘 제 옆에 있어줬습니다. 둘 다 가정 형편이 이 모양이니 친구고 뭐고 누굴 사귀고 만날 처지가 전혀 못 되었는데 오래도록 한 동네에서 자라왔던 동네 친구란 이유로 그리고 비슷한 슬픔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저희는 다른 동네에 살게 되었으면서도 쭉 왕래를 해왔어요. 그러다 우리 두 사람은 더 늦기 전에 서로가 서로의 배필이 되길 원했고 망난이나 다름없었던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 치를 떨며 자랐기 때문에 결혼하는 그 순간에는 딱 하나만을 맹세했어요. 절대로 서로의 아버지 같은 짓거리를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지 말자고 말이죠. 가정에서는 늘 가정에 충실한 그런 모범적인 어른의 모습을 태어난 아이들에게 보이자고 말이죠. 그렇게 결혼하고서 10년 가까이는 정말 늘 그 약속 하나만을 되새기면서 태어난 두 자녀에게 온 정성을 쏟고 살았습니다. 이대로 살다 보면 우리 애들은 부모보다 더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서 잘 자라겠지 싶은 마음에 아이들을 보면서 미래의 희망을 키워보기도 했고 더 나은 삶을 꿈꿔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부모가 되어 자식들에게 물려줄 돈 한 푼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착실하게 돈도 벌고 살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안심하고서 살던 제가 믿는 도끼에 제대로 발등을 찍혀버렸습니다. 바로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큰아들이 겨우 초등학생이었는데 혼자서 공장 알바하고 버스를 타고서 집 근처의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는 도중에 저희 남편을 봤는데 반가움에도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옆에 제 또래를 보이는 웬 여자가 남편과 손깍지를 끼고는 급기야 입을 맞추고 혼자 집에 간다며 뒤따라오던 버스에 오르더라고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간이 쪼달려 급하게 정류장 근처 건물 안으로 들어가 숨어버렸고 남편은 그렇게 떠나는 여자가 탄 버스의 마지막 모습까지 지켜봐주는 다정함을 보이곤 혼자서 기분 좋은 웃음을 지으며 집으로 가는 방향으로 걸어가더군요. 그렇게 남편을 따라서 한참을 걸었습니다. 먼저 집으로 들어가는 남편을 보며 가쁜 숨을 고르고는 아무렇지 않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들과 즐겁게 놀며 저를 보고 미소 짓는 남편을 죽이고 싶다는 살인 충동까지 느꼈지만
오직 아이들을 보며 참아냈고 그렇게 남편의 불륜을 모른 척 살길 1년도 되지 않아 이 무슨 형벌인 건지 남편은 교통사고로 어이없게도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 번이나 더 남편의 불륜은 버스 정류장 쪽에서 목격했고 심지어 이 두 사람이 어딜 갔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헤어지는 건지까지 저는 다 눈치를 챘었어요. 설마 했는데 저희 남편 그 여자를 데리고서 저희 집 근처에 있던 조그마한 여관 안에서 그 여자랑 놀아놨더라고요. 둘 다 고생하며 돈을 벌어오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남편은 제가 애들 놔두고 공장까지 가서 돈을 버는 동안 혼자 식당에서 주차요원으로 알바를 하다가 거기 식당 사모랑 눈이 맞아서는 몰래 불륜을 즐겼던 것입니다. 돈 없는 게 죄라며 불륜이 의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이 무섭고 두려운 나머지 모른 척하고 있었더니만 그냥 그렇게 사고를 죽어버린 바람에 전 속으로 얼마나 꼬시다며 웃어 보이며 피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이 나에게 다른 것도 아닌 불륜으로 엿을 먹일 줄은 정말 몰랐었기에 이 사람이 매일같이 죽기만을 바랬고 또 그 불륜녀도 매일같이 나가두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소원을 하늘이 들어주신 거라 여전히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후 저는 혼자서 정말 미친 듯이 일만 하며 살았어요. 다행히 집이 여유롭지 못해서 그런지 저희 아이들은 또래 일과는 다르게 금방 철이 들어버렸고 그래서인지 스스로 일을 곧잘하며 공부도 열심히 하며 엄마 속을 평생 썩이질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약대에 들어가 버린 바람에 학비를 마련하느라고 그때부터 둘째 아이고 뭐고 오로지 하루 4시간 자는 것 말고는 늘 일만 했었고요. 몸만 쓰는 일을 하자니 나이 들어가며 너무 힘이 들어서 작정하고 성형외과 코디네이터로 들어가 저녁 식당 알바 일과 병행을 하다가 지금은 경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안정적으로 성형외과에서만 사무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늘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살림이었지만 씩씩하게 버텨준 큰아들은 약사가 되어 일을 하고 있고 작은 아이도 공기업에 취직을 해서는 지금 직장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고요. 웬만하면 병원을 찾아오는 고객들의 취향을 맞춰주고 원하는 시술을 하게 해주는 것이 만족도가 높은지라 저는 이 나이 먹고도 젊은 사람들 비위는 최대한 잘 맞춰주면서 하고 싶단 대로 들어줍니다. 그렇게 비율을 잘 맞춰주는 제 성격이 마음에 든다며 병원 원장님도 저를 오래도록 써먹고 계신 거고요. 그러다 한 5년 전부터는 제 나이와 비슷한 노년 고객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제 또래부터 시작해서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까지의 성형을 제가 다 상담하고 맞춰드려 왔어요. 애들 때문에 열심히 일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나 혼자 애들한테 더 늙어 피해를 주지 말자는 생각을 해보면서 더 열심히 돈을 모아오고 있었는데요. 저희 큰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웠는데 어찌나 눈물나게 고맙던지 이 아이한테 결혼을 꿈꾸게 만들어준 그 여자가 누구일까 싶어서 얼마나 오래도록 궁금해하고 빨리 만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형편이 좋지 못해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최악의 시댁일 텐데 사람 하나 보고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것인가 싶어서 제 딴에는 긴장도 참 많이 했어요. 며느리 될 아이한테 잘 보이고 싶고 피해 안 주고 싶은 마음에서 말입니다. 저희 아들보다 2살이 어렸던 그 아이는 좁은 집구석에 들어오는데도 불편한 기색 한번 하지를 않고서 해맑게 웃기만 했어요. 제 앞에서 어머님거리며 제 기분을 맞춰주려 노력하는 그 모습이 다 보일 정도여서 너무 예쁘기만 했죠. 내 아들이 뭐가 그리 좋냐며 같이 아들 흉도 보고 사는 얘기도 해보고 저희는 그날 이후로도 자주 집안에서 그리고 바깥에서 만나 아들이랑 셋이서 자주 대화도 나눴고 가끔 이 아이가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해와서 일하는 병원 앞에서 만나 가볍게 점심을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따로 일을 하지 않고 있고 들어보니 사돈되는 가정이 많이 부유하다고 하더라고요. 몇 번 저희 집에 소고기 세트를 보내주기도 하고 저 건강 챙기라고 홍삼도 보내주고 비싸 보이는 그릇도 사오곤 했는데 그럴 때면 참 고마우면서도 과연 이 아이의 부모님께서 우리 아들과 우리 집안을 보고서도 이리 좋아라 해주실까 싶어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상견례를 하게 되던 날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예비 사돈들은 겉보기에도 참 고상하고 우아하게 생겼었고 그날 상견례에 입고 온 옷만 봐도 정말 삐까뻔쩍하더라고요. 저야 뭐 명품을 잘 모르니
그게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봐도 비싸 보인다 싶은 그런 옷 있잖아요. 상견례 장소도 단 한 번 가본 적이 없던 그런 값비싼 한정식 집으로 예약을 해 놓으셨고, 아예 저와 처음 인사를 할 때부터 "저희가 사는 거니까 마음껏 드세요." 라며 돈 걱정 말고 맘 편히 먹으라는 듯 말을 하는데 민망스럽더라고요, 괜히. 사돈부인은 특히 옆에서 남편이 그래도 약사인 아들을 혼자 잘 키워내셨다며 얘기라도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붓고 있던 것과는 달리 혼자 말 많은 남편이 시키라도 한다는 듯이 자꾸만 투덜댔습니다. "아유, 또 뭘 물어. 그만하면 다 안 거지." 라며 질문하려는 남편의 말을 막아서기도 했고, 식사를 하던 순간에는 밥 한 공기 떠먹는 저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표정이 마치 쌀알을 처음 접해본 후 구석기 시대 원주민을 보는 듯 했습니다. 저하고 나이도 비슷해 보이는 여자가 그렇게 쳐다보니 저도 여자고 사람인지라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기도 팍 죽어버려서는 대화도 제대로 못할 뻔한 걸 아들과 예비 며느리 그리고 사돈 어른까지 눈치를 채신 건지 가엾다며 제게 말 한마디를 더 붙여주려 하신 덕분에 제가 정신줄을 온전히 부여잡고 상견례를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직후였어요. 다들 식당에서 나와 헤어지고서 택시라도 타서 집에 가려다가 차가 막히는데 곧 화장실이 급할 것 같아 도로 식당에 들어갔어요. 아까는 사돈네 분이 계시니 화장실 가고 싶단 말을 제대로 할 수조차 없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가려는 도중에 제가 그만 바지에 오줌을 싸는 일이 있어도 화장실을 가지 못한 채 도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말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저처럼 화장실이 급했는지 차를 타고 나가는 듯 하더니 도로 들어와 딸과 함께 화장실로 들어가던 사돈 부인이 "아유, 진짜 그지 같은 거랑 밥 먹느라 엄마 정말 역겨워 죽는 줄 알았다. 그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딱 그 송강호 눈빛이야. 뭔가 너무 쎄하더라고. 좋은 밥 사주면 좀 여유같이 먹으면 좀 좋아? 꼭 그렇게 천민이 양반집 밥 처음 먹는 것 마냥 개걸스럽게 먹어야 해? 이 결혼 꼭 해야겠니 너? 엄마 이렇게 기분 찜찜하게 만들어야 해?" 라며 예비 며느리를 꾸짖은 채 화장실로 뛰쳐들어가는데 뒤에서 예비 며느리는 "엄마 제발 좀!" 라며 주변을 살피며 머리를 지끈거려 하고 있고, 전 정말 아들에게 가는 그 짧은 거리 동안 머릿속으로 오만 생각을 다 했어요. 개걸스레 처먹은 나 하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도 못하겠다 싶은 나머지 미안해 죽고 싶었거든요. 결국 아들한테는 아무런 티를 내지도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가 정말 오래도록 막혔지만 화장실 가고 싶은 걸 꾹 참은 채 겨우 집까지 갔습니다. 가서 뭣도 모르고 여자친구에게 엄마가 너무 좋아를 한다고 웃고 있고, 그런 우리 아들에게 자기 부모님도 너무 좋아를 하셨다면서 좋게만 말을 전해주는 예비 며느리의 배려 있는 말을 엿들으며 이 두 아이가 참 괜찮은 연인이구나 싶어서 더욱 속상한 마음에 몸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사돈 부인이 저희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상견례 때 성형외과에서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고 있단 말을 잠시 속이사마 했었는데 그걸 어찌 기억해내고는 급기야 저를 만나러 왔다며 찾아왔더라고요. 혹 아이들을 헤어지게 해달란 소리를 하러 온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 입에서 나온 말에 정말 실수를 할 뻔했네요. 자기 수술하고 싶은데 상담 좀 해달라고 여기 코디네이터 소개로 왔으면 할인도 있는 거 아니냐면서 얼마나 싸게 해줄 수 있냐고 대놓고 가격부터 따져 묻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참 경우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애들끼리 결혼 얘기 오고 가고 있는 본인의 사돈인데 남의 직장에 말도 없이 와서 한다는 말이 소개로 가격을 좀 깎아달라고 하니 그 소리를 듣고도 내가 고객 대접을 해줘야 하나 싶어 오기가 났는데 그뿐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돈 없는 사돈이라고 싫어하던 사돈 부인인데 나라도 수술 비용을 깎아줘서 잘 보여야겠다면서 아주 그냥 VIP 고객을 대하듯이 살뜰히 상담도 해주고 가격도 있는 할인 다 갖다 부셔가지고서 최대한 저렴하게 맞춰줬어요. 매일같이 번들어지게 고급스러운 깔끔한 정장을 입고 나타나서는 제 고객 상담실 안에만 들어오면 진상이 되어선 기껏 애를 봐서 여기 병원으로 와서 수술받으려 한 건데 가격이 왜 그 모양인 거죠? 라던가 수술은 사돈 같은 사람이 받으셔야 하는 건데 참 세상 서글프죠? 수술도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거니까
예쁜 사람이 더 예뻐져서 우리 사돈속이 말이 아니겠다. 라며 급기야 제 외모로 욕보이고는 돈이 없어 성형수술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 취급을 했네요. 지는 가뜩이나 예쁜데 더 예뻐지겠다며 그런 말을 제 앞에서 저 놀린다고 대놓고 해대는 사돈의 인성이 정상 같지 않아 보여 화도 났지만 저희 아들과 며느리 될 아이들의 관계를 제가 다 망쳐놓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그 갑질을 버티고 참아냈습니다. 그러다가 졸지에 사돈 부인이 제풀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초인류의 상황이 벌어졌네요. 턱 보톡스에 눈밑 애교살 주입, 첫 쌍꺼풀 수술도 아닌 세 번째 재수술에 이마 보톡스, 그리고 코뿔을 축소하는 것까지 그 많은 시술과 성형을 다 하게 된 사돈 부인은 이 모든 수술을 하루 만에 다 받았었는데요. 수술하고 적어도 붓기가 다 빠지려면 3개월은 좋게 걸리는 것이고 보톡스 같은 건 효과가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하는 시술인데 자기 인내심을 견디지 못한 채 무작정 수술하고 3주 만에 저희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보통 수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담하며 저한테 화를 내거나 혹 수술한 의사와 다시 상담을 거쳐 재수술을 하든 뭘 하든 해법을 찾으려 하는데 사돈 부인은 대뜸 저희 병원에 오기 전에 제 번호로 전화가 와서는 퇴근한 후였음에도 무려 2시간을 붙들고 피부가 쎄하고 아프고 머리도 띵하고 짜증도 난다며 오만 지랄스런 말을 다 섞어가며 컴플레인을 걸었고요. 하다 지금 당장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얼굴 상태를 확인해 보라면서 집 주소를 찍어서는 지금 당장 와! 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정말 하마터면 옷 입고 사돈 집으로 뛰쳐갈 뻔했다가 옆에서 사돈 어른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라며 소리를 질러주신 덕분에 둘이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제 전화가 끊겨 다행히 사돈 집에 가는 불상사를 면했는데 결국 다음날 아침부터 사돈 부인은 병원을 찾아와선 제 앞에서 적나라히 진상을 부렸죠. 아파 죽겠는데 수술 후 호박즙도 대충 2개만 줬다고. 수술 후 관리 같은 걸 더 받을 수 있게 설명도 잘 해주고 병원에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걸 소개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난동을 피우더라고요. 이미 제가 충분히 몇 번이나 설명을 드리고 또 드렸던 것들을 지가 기억하지 못하고서는 저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었죠. 급기야 자기가 처음 쌍꺼풀 수술을 하기 직전의 얼굴이라면서 이 얼굴에서 자기가 더 예뻐졌던 건 능력 있는 코디랑 의사 덕분이었는데 당신이란 당신 병원 의사는 돌팔이들 아니냐면서 여기서 더 못생겨지면 니들이 책임질 거냐면서 병원 안에서 오만난동을 다 부린 바람에 다른 선생님들부터 손님들까지 눈살을 찌푸렸고 저는 어떻게든 이 일을 해결하겠다며 결국 애비 사돈인 그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상담실의 문까지 일부러 열어놓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도록 하고 있던 사돈 부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린 채 제가 잘못한 거라면서 화를 풀려고 오래도록 무릎을 꿇었어요. 결국 그 짓거리까지 하고 나서야 사돈 부인을 쌍꺼풀 실밥이 터질 것 같다며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고서 저를 용서한다며 자리에 얌전히 앉았고 그렇게 저는 겨우 사돈 한 사람을 진정시키고 난 후에야 제 상담실 문을 도로 닫고서 온전히 다시 대화다운 말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제 눈에 사돈이 건넨 사돈의 성형전 사진이 들어왔어요. 처음 3초간은 지그시 바라보다가 이내 머리에 총을 맞은 것 같이 그 사진에 빨려들어선 귀엽고 벼랑간 잊고 지냈던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떠올랐습니다. 인연, 내가 절대로 잊고 살 수 없는 그년. 내 어머니가 두 눈 뜨고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랑 같이 우리 집에 들어와 아버지랑 바람을 피워대고 그 집까지 했던 그 반란까지 내 또래의 아버지 상간녀. 그게 바로 사돈 부인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다시 침착하게 사돈의 생년월일이 적혀있는 환자 차트를 확인해 보았고 이 사람이 저랑 딱 4살 차이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네요. 왜 몰랐을까? 인연의 얼굴을 그 오랫동안 분노의 저도로 가끔씩 되새기곤 했었는데 왜 몰랐을까 싶었는데 그 사이 이렇게 성형까지 해놓고서 더 예쁘게 탈바꿈이 되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야 얼굴도 나이도 그리고 이름까지도 모든 게 다 익숙해졌어요. 우리 아빠가 집에서 두 눈 뜨고 지켜보는 저를 보면서도 무시한 채 재화야 하면서 제 이름을 부르고 자기 옆자리에 앉히고 허리를 만지작거리면서 제 앞에서 네 언니야 친하게 지내
하며 뻔뻔하게 소개를 해주었던 그 장면들까지도 다 하나하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제 머릿속으로 뭐가 떠올려진 건지도 모르고 끝까지 갑질을 하면서 겨우 몇 주 더 상태를 지켜보고 난 뒤에 다시 상담을 하겠다고 위풍당당 나가는 사돈 부인의 뒤를 쫓아 엘리베이터 앞까지 가서는 떠나는 사돈을 보고서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면서 저는 제 입술을 지그시 물어뜯었고, 그날 저는 제 동생들한테 연락을 걸어 생전 평생 찾지도 못하고 있던 아버지를 찾겠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당장 그 여자의 흔적을 찾아야 한다고,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면서 없는 돈까지 갖다 모아서는 흥신소에 가서 사람 찾아달라 빌겠다며 오만 난리를 피우며 호들갑을 떨길 며칠째 막내 여동생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뭐 좀 찾았어?" 라면서 물어보길래 아무것도 건진 게 없다며 울먹이는데, 동생이 "도대체 아빠를 갑자기 왜, 그 여자를 갑자기 왜 기억해낸 거야? 우리한테 절대 좋은 기억이 아닌데." 라면서 저를 이해 못하겠다는 듯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자기들까지도 지난날의 어린 시절이 되살아나며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난다며 힘들다고요. 결국 저는 동생에게 그간 그 여자가 다시 예비 사돈으로 만나게 된 일, 그리고 그 여자가 내 일자리에서 난동을 피워 나를 무릎 꿇게 만들고 머리까지 조아리게 만들었단 얘기까지 모든 걸 적나라히 밝혔고, 어느새 분해 죽겠다며 울먹이고 있는 저만큼이나 열불이 났는지 여동생은 "언니, 꼭 그렇게 당하고 있어야만 했어? 그냥 확 다 때려치우고 예비 사돈이고 뭐고 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 딱 기다리고 있어." 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더군요. 동생 입장에서는 제가 제 아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것 같으면서도 못하겠다며 화부터 낸 것이었고, 전 그런 동생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지난 과거는 정말 큰 아픔이었기에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상간녀 앞에서 머리까지 조아렸던 제 말에 화가 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내 집에 돌아온 동생은 제 앞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건 종이 한 장이 아닌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글쎄, 아버지랑 당시 아버지 상간녀였던 애비 사돈 부인이 저희 집안에서 제 여동생과 그 위 남동생이랑 껴안고 가족 마냥 같이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집안에서 우리끼리 찍은 사진이었다면서 이걸 버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몇 없는 아버지 사진이라 차마 화가 나더라도 버릴 수만은 없었다면서 제게 도움이 될까 싶어 준다며 건네주는데, 정말 하늘이 다시 한번 바람핀 남편을 데려간 다음에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친 줄 알았습니다. 그걸 부여잡고 동생이랑 한참을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다가 곧장 저희 아들한테 "니들 사돈댁 집에 갈 테니 따라오라며 집에 오란 말을 했네요. 당연히 아들은 무슨 일이냐고 이유를 먼저 알려고 했고, 저는 아들에게 그간의 모든 사실과 예비 장모될 사람의 더럽고 불결한 그 과거까지도 다 말을 해줬습니다. 울며 말하는 제 얘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아들은 알겠다면서 당장 집에 왔고, 저하고 같이 지난번 그년이 자기 상태 안 좋다면서 집으로 당장 오라며 문자를 보내줬던 그 집 주소를 찾아갔어요. 온 가족이 모여있던 그 집구석에서 저는 사돈 앞에 사진 한 장을 건네며 지난날에 당신 와이프가 내 아버지랑 저지른 더러운 짓거리에 대해 고발했고, 저희 모자를 뒤따라왔다가 사돈댁 현관 앞에서 조우한 제 여동생은 "성형을 해도 내 눈엔 다 보여. 내가 이 사진을 역하더라도 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문득문득 보며 피눈물을 흘린 세월이 벌써 수십 년이야. 딱 보니 이제 알겠네. 전현이 분명해. 여기 전현 과거 사진 없어? 성형 전에 사진 한 장조차 없어?" 라면서 난동을 피워대는데, 아들내미는 제 옆에 서서 가만히 있고 애비 며느리는 좋게 좋게 해결을 하자면서 저하고 자기 부모님을 번갈아 달래고 있고, 그런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사돈의 말에 과거에 그 짓거리를 해놓고도 얼마든지 참여하고 반성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 얼마 전 내 병원에 쳐들어와서 나를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머리까지 조아리게 만든 당신의 와이프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참회와 반성은커녕 오히려 마음속의 악마만 더 커지기만 했더군요. 과거를 떠나 현재만 보더라도 당신네 같은 쓰레기 인성을 둔 집구석으로는 내 아들, 온 마음을 다해 소중히 키워는 내 아들을 절대로 장가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와이프를 믿건 말건 내겐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나와 내 동생은 당신의 와이프를 알아봤고, 비록 실종된 우리 아버지의 행방을 몰라 전현의 정체를 드러낼 순 없지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전현인 저지른 죄를 밝히고자 우리 아버지를 찾아 데려오고야 말 겁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전현의 속살을 기억하는 순간 전현은 우리 남매들 손에 처참히 응징당할 거예요. 나는 무시무시한 저주를 퍼부은 뒤 집을 나섰습니다. 애비 며느리가 될 뻔한 아들의 여자친구는 저희를 쫓아와서는 오해라며 제발 이렇게 그냥 가시지 말라며 붙잡는데 그냥 딸이라 생각하니 이제는 말도 섞고 싶지 않더라고요. 자식이 무슨 죄겠냐마는 부모가 죄값을 받지 못하며 그 자식이라도 받아야 하는 게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상도리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 저주받을 년, 감히 누구 앞에서 오해라고 짓거리는 거야? 썩 꺼져, 이 더러운 상간녀의 자식아. 감히 내 아들 옆에 나타날 생각은 다신 하지도 마라, 이 불결한 년아. 라며 아주 그 아이가 겁에 질리도록 괴성을 질러 마음에 난도질을 하고 떠났고, 결국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 둘은 그날 곧바로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더 정확히는 모든 사실을 안 저희 아들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로 인한 헤어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에선 그 아이가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울고 불고 매달리고 난리를 피우다 자살소동까지 벌인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든 이를 어른들끼리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는 그년 남편의 사과 전화가 왔었는데요. 상간녀 따위랑 사과고 뭐고 할 만큼 내가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당신 딸내미가 어미 죗값을 그대로 받고 있나 보네요. 행운을 빕니다. 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이미 상간녀가 다시 연락이 와서는 딸내미가 죽으려 한다고 내 죗값을 딸내미가 받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제발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젊은 시절 자신의 치부이자 분명 큰 죄였다면서 울다가 숨까지 멎으려고 하는데 전 할 말이 없는지라 우리 아버지 찾으면 그때 연락하자 라는 말로 겁만 준 채 전화를 끊었어요. 불쌍하게 아들의 전 여자친구는 퇴원을 했다고는 하지만 손에는 선명한 칼자국이 남겨지게 되었다고 하고, 그럼에도 저희 아들은 병원에서 얼굴 한번 비춰주고서는 더는 만나기 싫다며 연락을 차단까지 했다고 하네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제 말이 정말 저주가 된 것 마냥 그년의 딸 자식이 고통을 받고 있는 지금 저는 내심 어머니의 생전 복수를 대신 해주고 있는 것만 같아 정의감에 사로잡혀 마음이 솔직히 의기롭습니다. 무덤덤하고 생각보다 살만하네요. 그 딸년의 목숨이 정말 끊기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살아생전 아버지를 되찾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돈이 될 뻔한 년의 코를 제법 납작하게 눌러줘 볼 참입니다. 이미 그 집구석에선 딸내미도 망가지고 남편놈도 제 말을 더 믿어주는 것 같아서 믿음이 슬슬 깨져가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